워낙 이쪽이 이렇게 좀 타운으로 모여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휴게님도 한 명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한 번씩 데려오시면 딱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알아봐야겠어요. 네. 나는 저번에 얘기했던 친구 데려오는. 네네, 딱 한 번씩 더 데려오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걔는 정말 몰라요. 신림동이요?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는 시장 아닐까? 그런데 지가 너무 좋다고 온다고 그러니까. 아 진짜요? 지하철역이 바로 있어서 접근은 중인데 네. 그래도 그래도 저희 지난번에도 알찬 시간 보냈으니까 오늘도 서로에게 알찬 시간이 되기 위해서 집중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추누님이 어제 남한산성 가셔가지고 6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내려오셨다고 혼자 길을 잃으셔가지고 혼자 가셨어요? 같이 간 같이 가셨어요? 헤어져가지고 한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용을 모르신대요. 네. 그래가지고 한참 외먹으셨다고. 전화로 좀 미치겠네. 어디 산속이니까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아마 혼자서 내려오실 생각으로 찾아다니시고. 아유 큰일 나시던데. 깜짝 놀랐어요. 2시간을 걸어서 그런데 못 미친 거예요. 2시간 동안. 거기를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2시간 걸어서 원위치가 되니까 다리 힘 먹히는 무슨 소설 한 대목처럼, 그쵸? 네. 우와. 와.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6시간이면 더 길이 안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래서 그렇게 딱 엄청나지 않던 땀이면 정신을 좀 않구나. 되게 놀라셨겠어요. 모자를 다 주다 모자에서 털을 주고 옷을 다 젖었지. 그럼 나 봤으면 정신을 좀 같은데. 아니 누구라도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걷다가 내가 아는 길이 나오더라고. 너무 천만이네. 그래서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왔어. 와 진짜 천만이네. 아는 길을 발견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조난 신고 보통 112나 119나 하실 만도 한데 끝까지. 지도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고 한다고 생각했거든. 네. 근데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남한산성 훨씬 컸나봐요. 예측했던 것보다. 외성을 잘못하면요. 내성은 2시간 반 정도면 되는데 외성을 타면은 6-7시간 지금 외성을 타는 와 진짜 아는 길도 잘 이제 제가 오랜만에 간다고 하면은 아는 길이라고 하지만 잘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변한 것도 있을 거고 바뀐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가다 보면 영 낯선 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호주님이 하도 오랜만에 글을 보내시고 호주님이라고 그러네요. 섹시님이 글을 보내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그쵸? 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약간 편지체로 글을 써놨다고 그래요. 네, 이거는 제가 읽을까요? 네. 이거를 그러면은 아니면은 제가 이걸 읽을게요. 네. 그대에게 섹시. 요즘 호주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네요. 서서히 날씨가 풀리고 있어요. 그렇게 안 올 것 같던 봄이 오긴 옵니다. 시간은 무심히도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낸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미안하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너무 뜬금없는 사과라 저도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하지만 미안하단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되고 나쁘게 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내 생각만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어요. 용서를 구하진 않겠어요. 지금도 어쩌면 나의 개인적 안위를 위해 말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친구를 통해 당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온전히 그 상황을 다 알 순 없지만 그 시기 경솔하게 말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고 나는 너무 송곳처럼 당신에게 비수를 꽂았어요. 힘이 되어줘도 모자랐을 텐데 미안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말들은 당신이 아니라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안 풀리는 뭔가 이상한 나를 보며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옆에 있던 당신에게 돌아갔어요. 오만과 자만으로 똘똘 뭉쳐서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며 새겨들으라고 이야기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창피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말이 하나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화를 내던 내가 어리석었어요. 잘하지 못하고 있던 건 오히려 나인데 말입니다. 당신에게 그렇게 모질게 말해서 나를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나 봅니다. 당신에게 강해 보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나의 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강하게, 악하게, 모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어색한 강한 척이 더 이상하게 보인다는 걸 알았어요. 많이 어리석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기분이 안 좋으면 분풀이할 상대를 찾아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며 훈수를 두고 있어요. 그들의 빈틈을 찾아 또 날카롭게 바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늘 뒤끝은 찝찝합니다. 또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하며 이야기를 급하게 마무리하는 날이 꽤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대를 떠올리며 조금씩 참아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내 인생의 한편에 묵묵히 나를 위해 있어 주어서 강해질 필요도 없고 약함이 나쁜 것이 아님을 알게 만들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대는 또 저에게 무언가 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당신을 떠올리며 온전히 저로 살고 싶습니다. 가리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오롯이 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비수와 송곳이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제가 참 많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디 지금처럼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호주에서 드립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글을 써주셨네요. 네. 뭔가 약간 소설 같지 않아요? 어떤 소설 대목에서 누군가에게 쓰는 편지처럼 네. 함축적 의미가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매력적인 글이 된 것 같아요. 다음이 궁금해지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었지?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네. 흥미롭게 끝까지 읽어나가게 됐어요. 참 그래요. 저희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제가 쓴 편지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누구나 느끼는 누구나 받아도 이런 경험은 한 번쯤 있을 거라는 그런 대목의 그 가운데 부분을 탁 잘라서 잘 적어주신 것 같아요. 희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게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앞으로의 일이든 지금 섹시님이 나는 내가 그랬었군요 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또 미안해하면서 사과하고 그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미안함이 좀 너무 좋았고요. 왜냐면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는 모습이 저는 좀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뭔가 되게 성숙되어진 그렇죠. 네, 성숙함이 확 느껴졌어요. 저도 뭔가 성숙되어진 모습이 보이고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되게 굉장히 차분하고 네. 그러니까 섹시님 글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들뜸? 좀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단계 좀 이렇게 위에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 아니고 네.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글은 전혀 그런 네. 느낌이 네. 없고 너무 진짜 마음이 좀 안정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까지 전달해주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되게 위로가 되는 네, 글이죠? 맞아요. 네. 위로되는 느낌. 네, 위로가 되는 글이었어요. 신기하네요. 네. 주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위에서는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할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전히 저는 기분이 안 좋으면 뭉클을 상대를 치자 얘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는 혼수를 두고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개인 쓴 편지체 글이 아니라 어떤 뭐라고 그래요? 수필 같은 거? 네. 건강한 수필 같은 걸 보는 것 같은 네. 그렇게 쓰셨네요. 사실 이게 편지체라서 그렇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발사이비 노출 그거에 대한 과제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그렇죠? 만약 그 내용 그 주제로 이렇게 편지를 풀어냈다고 네. 하면은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일기체에서 약간 그 네. 편지와 수필 그 어디쯤인가 거기까지 가신 것 같아요. 네. 뭔가 할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긴 해요. 이 상대가 지금 누군지 드러나 있진 않지만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쓰셨겠죠. 그래서 뭔가 무슨 이야기일까? 누구한테 쓰는 거지? 우리한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뭐라고 했길래 그러지? 막 이렇게 계속 대상이 궁금하다. 완전 드러나 있지가 않으니까 네, 네. 계속 그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맞아요. 그대 얘기라니까 또 제목도 그러네요. 네, 오랜만에 섹시님 달라진 모습의 글을 읽으니까 저희한테 아주 큰 또 위로가 됐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추루님 글을 우리 희대님 읽어주실까요? 네. 제목이 칭찬이네요. 네. 칭찬, 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었던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친구들 7명이 떠난 오래전 제주도 여행에서였습니다. 첫날은 내일 산행을 위한 워밍업으로 당시 걷기 붐을 일으키고 있던 둘레길 몇 코스를 간단히 돌고 둘째 날 영실, 윗세오름, 어리목으로 이어지는 산행에 나서게 되었지요. 갑자기 몰려오고 몰려가는 구름들과 새 세상처럼 펼쳐지는 한라산의 멋진 가을 풍광이 산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친구들의 입에서도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낙오 없이 전원 완주에 성공한 우리는 완주 자축연을 겸해 저녁을 거하게 먹고 조용한 카페를 찾아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었지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무르익을 즈음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네요. 손님이 신청했다는 목동아의 선율이 끊어질 듯 흐르고 있는 조용하고 분위기가 제법 그럴듯한 카페에서 말입니다. 연탄 공장이 있어 칙칙한 분위기를 풀풀 풍기던 신촌 변두리에서 친구와 하숙을 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이번에는 삐라칭하자 한 친구가 누구의 소개였는지 우리의 하숙집에 하숙을 들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한 명 늘어 마냥 좋기만 했는데 시간이 흐르며 자꾸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담배가 떨어졌다, 휴지가 떨어졌다, 치약이 떨어졌다며 마치 개근상에 욕심을 내는 학생처럼 우리 방문을 줄기차게 두드려댔지요. 왜 그렇게 떨어지는 물건이 많은지 그 불편함을 가끔 찾아오는 친구, 이 친구는 씨라 부르기도 하고 친구에게 하소연한 것이 화근고 몇십 년이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그 하소연을 B가 함께한 친구들 앞에서 불쑥 꺼낸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는지 순간 우리는 무덤 같은 정적에 휩싸이고 말았지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B와 내가 희한한 날벼락과 홍두깨를 한꺼번에 맞은 격이지요.
갑자기 떠오른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라서 가볍게 재미로 꺼낸 것인데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당황스러웠다는 것이 사건 후 시의 변명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의 하소연이 시에게는 재미있게 들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는 내게 없으니까요. 대화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재미를 더하고 무심코 꺼낸 이야기일 거라 이해하려 애써보지만 가슴 한 구석에 따리를 틀고 있는 껄쩍지근함을 쉽게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 내내 그 일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네요. 못내 안타까워 수업 시간에 배운 비난하기 전에 칭찬하라, 상대의 잘못을 꼬집기보다 상대의 체면을 살려줘라, 상대에게 운신의 여지를 남겨줘라 등등의 기술들을 모두 그 상황에 대입해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로 죽은 자신 모만지기일 뿐이네요. 다만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며 말의 귀소 본능을 설파한 어느 작가의 말이 떠올라 몸을 전율케 합니다. 사실 B는 장점이 많은 친구입니다. 제3자가 기획된 문제라 어렵기는 하였겠지만 불편함을 하소연하던 그때 장점을 많이 곁들였더라면 사건이 덜 민망한 방향으로 진행됐을지 모릅니다. 말의 무서움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언행에 있어 항상 조심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이런 황당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것이 B에 대한 미안함을 더는 일일터이고요. 오늘은 요즘 병으로 힘들어하는 B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활짝 웃어보렵니다. 네. 역시 좋죠. 네. 역시 좋아요. 그 춘우님 글에는 식물들, 산 이름들 이렇게 저희가 잘 접해보지 않은 명칭들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글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름 좋지 않아요? 영실, 윗세오름, 어리목 이런 네. 글자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갑자기 몰려오고 몰려가는 구름들과 새 세상처럼 펼쳐지는 한라산의 멋진 가을 풍광에 이 표현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 춘우님의 감성이 이런 곳에서 확 드러나죠. 아니 근데 그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네. 그걸 기억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얘기 같은 경우는 정말 네. 진짜 C라는 분이 생각하기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만한 그런 추억이나 그런 화제거리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춘우님이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하니까 네. 한 번도 그 얘기가 여태까지 거론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역시 이 칭찬이라는 글 역시 저희가 다 읽고 나서도 막 궁금증이 계속 일잖아요. 네. 도대체 뭐라 그러길래 분위기가 어땠던 거야? 막 이렇게. 네, 이 B란 분은 어떤 사람이고 C란 분은 어떤 사람이지? 막 그런 것들이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글이었어요. 불쑥. 그러니까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는 얘기를 B라는 친구분 앞에서 C라는 분이 얘기를 꺼내신 거잖아요. 네, 이 글 역시 춘우님은 한 5번 정도 퇴고를 하신 글이에요. 대단하세요. 네, 대단하시죠. 네. 어떠셨어요, 춘우님? 글 쓰실 때? 아까 선생님하고 조금 얘기했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네. 그날, 네. 하필이면 그때, 네.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자리, 그때, 그 시절을 글을 무시하니까 그라는 단어를 안 넣으니까 이상해요? 엄청 답답해요.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른 표현들이 있잖아요. 왜 이 표현이 아닌 다른 단어, 다른 표현으로 그 감정이나 그 상태를 대신하고 싶은데 그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쓰던 그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어려워요. 많이. 여기서도 아주 답답할 때는 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모르는 즈음 네.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말하네요. 그 황당한 사건이라고 꼭 넣고 싶은데 그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를 뺐어요. 그냥 황당한 사건이 아니니까 밍밍한 건 내 생각이야. 밍밍한 거.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쓰고 싶었던 말을 못 쓰니까 밍밍한 거 같고 그 황당한 사건이라고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라고 그 글자라는 말을 안 뺐어요. 그가 무슨 뜻이죠? 찾아보셨어요? 바로 그 사건. 바로 그거.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때 제주도 여행 하필이면 그 제주도 여행 그때 제주도 여행에서 그 좋은 분위기에서 왜 그런 날이 나왔나 이런 마음이 이제. 근데 그게 왜 그가 빠져도 의미전달이 됐냐면 황당하네라는 그 사건에 대한 이미 그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빠져도 이어진 건데 만약에 황당한을 빼고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네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글자가 또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무르익을 즈음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네요. 이러면 정확하게 글을 써야 되죠, 그렇죠? 무르익을 즈음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네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그런 황당함은 없어요. 여기서 내가 손님이 신청했다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인데 그 카페가 음악이 손님들이 신청해서 틀어주는 카페예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신청한 것들이 예스터데이 같은 거 그런 거를 신청해서 우리 것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 동화가 들리고 있었어요. 너무 조용하게. 그렇게 분위기도 좋고 또 분위기가 불쑥 나오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가 사람을 지칭하는 것도 있지만 3인칭 대명사도 되지만 지시대명사 그와 같은 사실 앞서 말한 그 이야기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이런 그 관용사로도 쓰이고 되게 많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걸 다시 얘기할 때도 그라는 걸 쓰지만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한 이야기도 그라고 해줄 수 있죠. 꼭 필요한 부분에 쓰면 꼭 필요한 대목에서 쓰면 될 것 같은데 되게 맛깔날 것 같아요. 춘우님이 그렇게 딱 지칭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우리끼리 세 명이니까 이야기지만 시는 저번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자고 했던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월요일 날은 꼭 전화를 해요. 시간 별친구분이구나. 네. 그런 친구고. 네. B는 얘가 참 아깝게 생각하는 친구예요. 청주에서 1000명이면 3000명 정도 되는 초등학교 수석 교수를 뵙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너무 귀여운 데 같은 그런데 며칠 되다 보니까 애가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이뻐진다고 할까? 그렇게 막 와서 뭐가 떨어지고 우리 둘이 하숙하는 친구하고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었거든요. 서울 때 부모님 소리 그놈이 오면서 갑자기 담배가 떨어져 담배 지르는데 휴지가 떨어져 아침에 화장실 가면 휴지가 떨어져 심지어 치아까지 달라고 막 맨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자식이 뭐를 구경하고 사는 놈인가 그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요새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2주일에 한 번씩 투약을 해요. 투약을 하는데 그 투약을 주사약을 맞을 때 일주일이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 주에는 좀 컨디션이 괜찮은 약점이 떨어지면 2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컨디션이 괜찮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꼭 전화를 해요. 오늘 컨디션이 어떠냐.
지금도 그놈한테 자꾸 전화를 하는 것이 이때 미안한 점이 있었는데 진짜 얘기 들어보면 마음이 너무 순수하시네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마음이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 이 글에서도 저 그렇게 심한 말을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아니 그렇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조용한 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놈이 내가 무슨 얘기 하냐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남순아 너 비가 남순인데 야 남순아 너 그때 얘들이랑 같이 학습 갈 때 너 담배 떨어졌다고 찾아가고 휴지 떨어졌다고 해서 매일 그렇게 떨어졌다고 찾아갔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오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놈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 B분이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으세요? 걔를 포함한 나도 친구들도 이거 나올 얘기 아닌데 아주 순간적으로 정적만 그냥 휩싸였지. 갑분싸네요. 아무 얘기 못하고 술다. 숨소리만 그냥 슬슬 또 어색하게만 했지. 한 얘기.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지금도 못 그래요. 근데 그 전화하는 애한테는 내가 그 당시에 바로 그 카페에서 나와서 가면서 야 무슨 뒤에 와봐 그래서 너는 그런 얘기를 왜 하필 이런 데서 해봐. 난 재밌으라고 그러는데 재미없는 분들은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고 이 자식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넘어가는데 실제로 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걔는 그렇게 넘어간 이야기를 지금 와서 또 너 정말 재밌었어 하고 척 따질 수도 없고 그냥 미친 얘기예요. 여기도 다시 발설할 수 없는 이야기. 이게 저는 여기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받고 이게 지금 춘우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실수에 대한 걸로 결론을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이 글을 읽어봐도 그 C라는 분의 말실수고 그분의 그 B라는 분과 춘우님에 대한 배려 없이 말한 것 때문에 그래서 말을 좀 더 이렇게 조심해야겠다. 나도 그렇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끝내 그거는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이야기로 끝내는 매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C한테 이런 화술을 안 했으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너무 오래전 일이고요. C는 제 3자예요.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7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에 70년대 초반 우리 태어나 서울 나와서 막 직장 생활하면서 학습할 때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저는 근데 좀 이해가 가는 게 네. 그 70년대 초반에 했던 얘기를 이 C라는 분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얘기 때문에 이 C라는 분은 그 B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걸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너무 때문에 상상의 나래를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이미지가 이 C한테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고 이 C는 그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상태가 됐긴 근데 했지만 그간의 세월 동안 함께 있었던 친구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다 알죠. 내가 이거를 내가 걔는 그 C는 내 얘기를 재밌게 들었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 어떤 이야기를 내가 그거를 그한테 전했을 때 야 남순이 이렇게 좀 말을 하면서 친구들이 좀 재밌게 하잖아요. 조금 그러지는 않았을 테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개 뻔뻔한 것 같은 거, 개 맨날 아침마다 찾아오는 그런 거 조금 과정에서 재밌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걔는 그게 엄청 재밌었나 보다.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끊은 거 보면 네.
재밌지 않은 이유를 내가 재밌게 했나? 아니 여기 춘우님 마음이 어떤 이야기를 재밌게 듣지 말라고 요구할 거리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어찌 보면 춘우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입장으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춘우님이 말하는 귀소분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원래 귀소분명. 네. 이게 나는 그냥 그때 얘기하고 좀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걸 왜 결국은 그 얘기 그대로 나한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야 이런 일이 정말 이 사람 귀소분명이라는 단어를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거 쓰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말 조심하자. 참 춘우님은 감성이 예민하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한테 예민한 감성은 맞아요. 굉장히 부러운 조건인데 그 두 번째 단락에서요. 네. 하소연한 것이 화근으로 몇십 년이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그 하소연을 B가 함께한 친구들 앞에서 이 부분이요.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하소연을 B가 아니지 않아요? C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B가 있는 데서 B가 있는 자리에서 그쵸. 그 얘기신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문장은 B가 말한 것 같거든요. 하소연을 B가 함께한 친구들 앞에서 불쑥 꺼낸 거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도 왜 B를 넣느냐면 네. B가 없었으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꼭 B를 넣어야 돼서 이 자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주어가 어딨죠? 이 글에? 그 불편함을 가끔 찾아오는 친구에게 이 친구는 C라 부르기로 하고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화근으로 이거는 이 말한 것에 대한 주어는 아니죠. 그쵸.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요. 춘우님 잘 읽어보시면 왜 그렇게 따라하는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그쵸? 왜 그렇게 떨어지는 물건이 많은지부터 불쑥 꺼낸 것입니다 까지가 지금 한 문장이잖아요. 그쵸? 이게 문장 구분이 안 돼서 여기서부터 약간 의미 전달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마침표로 좀 끊어냈으면 어떨까 싶어요. 단락에서 치안 떨었다며 마치 왜 그렇게 떨어지는 물건이 많은지 그 불편함을 가끔 화근이 되었습니다. 거나 그쵸. 몇십 지나 그 하소연을 C가 B가 함께한 친구들 앞에서 불쑥 꺼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문장에서 주어가 빠져가지고 지금 이 B가 은는이가가 주어거든요. 여기서는 가라고 붙이면 안 되고 B와 함께한 이렇게 네, 이 B와 함께한 친구들이 지금 동격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컴마 B, 함께한 친구들 이렇게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건 주격이기 때문에 B가 말한 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홍두깨가 방망인가요? 방망이라고 하는 방망이 우리는
그거 그건 홍태라고 그랬어요. 네네. 저도 그게 연상이 돼갖고. 국수 밀 때. 네네네. 그거 홍태라고 그랬거든요. 방망이는 이 옷 다듬이질하는 거. 네. 그런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서 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지니까 이걸로 인해서 네 번째 단락 마무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건 그냥 떠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는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며 말의 기존 본능을 설파한. 근데 며보다는 는이 어떨까요? 다시 스며든다는 말의 기존 본능을 설파한. 며는 뭔가요? 뭐뭐 하면서 며는 무슨 뜻이죠? 뭐 한다면 입말 같은 느낌인데, 네. 그쵸? 뭔가 많이 자주 쓰는 표현인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다면 얘기했다 표현을 면서. 면서 아마 문어체로는 뭐 연서가 아닐까 면서 일 것 같거든요. 면은 없죠. 면 있나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 조사라는데요. 네. 뭐 이게 문법상 안 맞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한다는 일이 훨씬 더 이게 전달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녀님의 글의 매력은 부드러움, 섬세한 감성이기는 한데 자칫 잘못하면 길어져서 문장 자체가 길어져서 아니면은 뜻이 약간 모호해져서 메시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약간의 간극? 그것만 조금 조절하시면은 다듬어질 것 같거든요. 수녀님 어떠세요? 제가 좋아하는 글이 네. 윌리엄 트레버가 얘기를 참 잘 씁니다. 이야기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주로 단편이죠. 단편은 장편이랑 틀려서 군더더기를 제거해서 좀 뼈다귀 나게 하는 것이 단편의 정성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도 퇴고할 때는 어떻게 군더더기를 없애야 될지 고민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또 따다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안 전해지면 안 되니까 전하고 싶은 것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못하는 그냥 한계지 뭐. 글쓰는 축자들은 한계지 뭐. 군더더기도 못 줄이고. 네네네. 되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피기님 글 읽은 후에 두 분한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피기님 글 추명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문신의 여지. 얼마 전 남편과 언쟁을 벌인 일이 있었다. 원인은 남편이 쓰는 용돈이었다. 남편은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용돈을 대신한다. 담배며 군것질이며 원하는 물건 등을 카드로 결제하고 그 카드 대금은 생활비에서 자동으로 인출되고 있다. 하루는 남편이 핸드폰을 집에 두고 출근하는 일이 발생했다. 자동 설정된 시간 알림 소리가 진동이 울려 시끄러운 나머지 끌려고 시도하다 오래된 문자 메시지를 본의 아니게 읽게 되었다. 내용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인출되었다는 나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숫자가 떡하니 표시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의아함을 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과거 남편의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며 이번에도 또 어떤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그러자 머리가 하얗게 되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되어 할 일 없이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말다. 힘들게 일한 사람을 보자마자 붙잡고 따지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지 않아 저녁을 다 먹은 후 번지시 문자를 보내던 경위를 설명했다. 남편은 조금 당황하는 것 싶더니 이내 그동안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자신이 써왔다는 고백을 했다. 나는 그 사실을 왜 숨겨왔는지,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행동인지, 나한테 말하면 줬을 텐데 어째서 몰래 그래야만 했는지, 남편이 단 한 번도 대답하지 못할 질문들을 쏟아냈다. 혼란한 상태에서 남편이 뱉은 변명의 말들은 정말이지 듣고 있기 힘들 정도로 좋았겠다. 나는 점점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 못하고 남편을 몰아붙였다. 그중에는 과거에 남편이 내게 잘못한 일들도 내버렸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행동을 종합해 결국 남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칼날 같은 말들을 남편의 얼굴에 뿌려댔다. 그러자 얼굴을 붉히며 남편이 내게 말했다. 모든 돈을 당신에게 다 주고 타다 쓰다 보니 자신이 늘 부모님께 허락받고 물건을 사야 하는 아이처럼 느껴졌다. 눈치 보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늘어갈수록 답답했고, 아는 금액이 아니니 나중에 알아서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 아이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당신 생일에 선물하고 싶은 것도 분명 카드로 하게 되면 당신의 협박을 받아야 할 텐데 그게 뭐냐. 그러고 싶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을 받았다.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를 갖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나는 과거에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 시간을 인질 삼아 남편이 현재와 미래를 저당잡고 온신의 법조차 없이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과거에 얽매여 남편이 행동에서 잘못된 점만 보려고 남편의 입장과 시간을 살려주지 못한 것이 남편에게 도구를 적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의 행동이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남편과 나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남편은 자신의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후회하고, 역시 남편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시간이었다. 네. 나쁜 것부터 얘기해주세요. 아니 진짜 그거 좀 이거 글 좀 잘 쓴 글이에요. 왜냐면요, 잘 읽어보면은 사실 남편과 있었던 어떤 되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럴 가치관의 부딪힘 속에서 이렇게 스토리 하나를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끌고 나가셨다는 지점이 굉장히 잘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제일 앞에서 이 글이 무엇일 것이다 라는 걸 딱 시작을 하셨잖아요. 얼마 전 남편과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거는 남편과의 언쟁에 대한 글이다 라는 거를 먼저 깔끔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해서 몰입도가 딱 잡혔어요. 되게 좋은 지점이었고요. 수현님은 어떻게 보세요?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이시래요? 네. 저희도 하죠. 끌려보가 아니고 끓여보죠. 제가 잘못 썼나. 저도 끌려보라고 한글에 썼더니 걔는 잘못 틀렸다고 하고 끌려고 했더니만 맞았대요. 맞대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끌려보예요 그러면? 그래? 그냥 그러고 그냥 썼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끌려고인가 봐요 그러면? 끌려고가 아닌데 한글에서는 그렇게 뜨더라고요. 네. 저도 끌려고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끄다잖아요. 그렇죠? 네. 끌이 미래형이라서 그런가요? 그런가요? 뭔가 한글도 우리가 많이 나서. 그 아래 한글에 보면은 그 단어 맞춤법 검색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세요? 아니요. 사용해야 되죠.
네. 빨갛게 표시가 되니까 네네네.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래 한글에 보시면요. 맞춤법 검사가 있어요. 제 얘기 듣고 계세요 지금? 네, 듣고 있어요. 저는 그거 사용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쳐지잖아요. 글쎄, 그거. 네. 그 자동으로 찾아서 제가 끌려고로 수정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됐어요? 네. 그럼 그래서 끌려고가 맞나 봐요. 아니 근데 또 쳐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띄워도 보고 그쵸. 그래 네. 없어지라고. 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다시 검색해서 맞아. 추가로 검색해서 시도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 국어 문법 공부를 계속 저희가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끌려본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 과거에 어떤 사고였는지 이 글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과거에 어떤 사고를 쳤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역시 진짜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에도 뭔가 그때 되게 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사건이 벌어졌을까? 이러면서 막 집중력 있게 따라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글은 되게 재밌는 게 본인이 막 남편한테 엄청 막 쏟아붓는 그걸 거침없이 드러내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남편에 대한 배려 역시 돋보이는 글이라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편이 한 번에 대답하지 못할 질문들을 쏟아냈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럴 때는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냥. 할일 없이가 할 일 없이, 그러니까 뭐 어떤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보내는 시간을 할 일 없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는요, 할 일 없이가 아니라 할 일 없이라는 표현인데요. 달리 어떻게 할 거리가 없이. 요새 나는 단어가 좀 다른 걸 붙였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말씀해주세요. 여기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하얗게 쉬었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있거든요. 머리가 하얗게 돼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심했나 할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표현이 과하다는 말씀이죠? 그게 아니고 그냥 하얗게 됐다는 말, 백시장 같이 됐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할 일 없이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말았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할 일 없이 남편이 기다리고 말았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았다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남편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좋았겠다 하는 말도 좀 그렇고 얼굴에 뿌려댔다는 것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어떨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까지 회계님 글을 보면은 상당히 초반에는 상당히 개방된 그런 감정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막 쏟아내고 애들한테도 그게 막 힘들었던 그런 걸 쏟아내다가 뒤에 오면 갑자기 우리 성찰의 시간이 되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심해지거든요. 간극이 심하다는 근데 덜 차분해졌으면 좋겠어요. 덜 차분해지라고요. 맞아요. 결론이 끝까지 싸우던가 피 터지게 싸우는 걸 그냥 이렇게 그냥 내고 그냥. 근데 이거는 사실 내용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휘기님 성격이 그래요.
흑인 성격인 거예요. 아주 쉽게 끓지만 쉽게 가라앉는다는 거죠.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나오니까 뭐지? 갑자기 결론이 왜 이렇게 나지? 로 가는 거죠. 그리고 표현이 과한 거. 표현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표현이 과하려 머리가 하얗게 될 정도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뭐 집 몇 채리 날려먹고 이런 그런 것들이 뭔가 조금 나왔으면 머리가 하얗게 될 만하죠. 이거는 머리가 하얗게 되면 이거는 거의 뭐 트라우마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그 나한테 충격적인 일들이 다시 연상이 되니까 저는 사고가 잘 안 되니까 사고를 할 수 없었다. 이 표현은 제 글의 특성상 저는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하는 단어를 쓰지 못해서 성에 안 차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는 좀 더 극적인 표현, 좀 더 강한 표현을 써서 내 심정이 이랬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심정을 과하게. 그렇죠, 과하게. 글에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건 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요. 제 칭찬이라는 걸 보면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렇게 쓰려고 세 개를 갖다 놓고서 이제 읽어봤어요. 근데 일반적인 일이면 일어났다 이렇게 쓰고 다른 것 같으면 벌어졌다 이렇게 쓸 텐데 황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터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터져야 된다고 썼거든요. 그건 진짜는 아닙니다. 아니, 그 좋은 말씀 또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진짜. 그냥 힘들 정도로 정확했다. 정확했다는 말도 여기서 나올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과하다는. 다르게 표현했으면 그게 추노님, 저는 지금 추노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이게 저는 지금 추노님이 휘기님한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냥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됐을 텐데, 왜냐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이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그 별명이 정확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재밌다. 그렇죠. 본인 심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그렇죠. 드러낼 수 있을까 막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조금의 그 더한 표현을 쓰고 싶어 하는 건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요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군더더기 없는 묘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객관성 네. 말씀하셨구나. 네, 맞아요. 내가 먼저 터지고 말았다 이러면 글을 읽는 사람은 더 크게 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본인 안에서 마음에서 조금 그랬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그런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 끝에 나는 이랬다라고 그 마음을 조용히 던져주면 아 맞아 이럴 수 있지라고 그냥 조용히 매짐을 할 수 있는데 두 분 다 뭔가 억울한 사연 억울한 심정을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글을 쓰니까 그렇죠. 맞아요. 일단은 내가 선인 입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벌써 본인 입장을 딱 내 글은 나를 위해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들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네. 이 용돈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남편하고. 그쵸. 네네네. 주연님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직을 하니까 나한테 들어올 수입도 없고 그렇다고 맨날 마나님한테 얼마를 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연금이나 이런 거 뭐. 연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나님이 했어요. 네. 카드를 줬어요. 네. 나를 네. 카드를 주고 카드는 그 마나님 핸드폰에 올려요. 네. 내가 쓰는 건 다 올려요. 근데 이제 카드를 다 안 쓸 수도 있는 돈들이
있어요 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항상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넣어놔요. 네. 그럼 내가 얼마를 써도 상관없어요. 네. 떨어지면 다시 채워놓기 50만 원을 채워놓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요 못 쓰겠어요 또. 그 뭐 야 50만 원 쓰니까 많이 써도 되겠냐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분명히 그것도 셀 텐데 한 그렇죠. 아니 얼마나 그러면 썼나 하고서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하고서 쓸거나 안 쓸거나 상관없이 여기 뭐 함부로는 못 쓰죠. 그러면 최소님은 여태까지 한 번도 딴 주머니를 찾으신 적이 없으세요? 딴 money를 찾는 일은 없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봉급을 봉급하고 보너스를 갖다 주고 그 외에 특별 보너스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건 내가 받겠다. 얘기하시고. 그건 내가 받겠다. 그거에서는 타치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봉급하고 저기 보너스는 갖다 주고 나머지 이제 특별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가 쓰죠. 그 대신 이제 무슨 뭐 추석 특별 소외금 같은 거 나오면은 내가 그거는 이제 무슨 부모님들한테 용돈이나 장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이나 내가 떳떳하게 내죠. 그것은 좀 너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나는 그 용돈에 관해서는 비교적 편안했던 것 같아요. 용돈 같은 생각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실 일은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었어요? 옛날에는요. 룸사롱 참 룸사롱 그때 문화가 룸사롱 문화예요. 술 마시면 무슨 돈을 그렇게 버셨어요? 거래처들도 많았고 아, 저 때. 네, 그래서 룸사롱을 수많이 가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룸사롱에는 그 기타리스트가 한 명이 들어와요. 밴드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휘황찬란한 행위가 왔으니까 기타리스트 한 명이 와서 노래할 때마다 기타를 쳐주죠. 전자기타를. 저 그거 뭔지 알아요. 옛날에 그 뭐지? 부모님, 그러니까 제가 한 20대 초반? 요때 부모님이랑 어떤 이렇게 무슨 친인척들이 모여갖고 그 노래방 비슷한 그런 장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친척분 한 분이 그 기타 하신 분 불러달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들어와서 그리고 가라오케겠네요. 네, 이렇게 기타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돈 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노래가 뜰 수밖에 없는 것이 기타를 정말 잘 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노래할 텐데 맞춰서 기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뭐 보통보다 약간 변형시켜서 노래한다든지 그럼 그걸 못 따라오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혼나요. 되게 극한 직업이었네요. 어떻게 그건 몰라요. 그건 직업이죠. 거기서는 뭐 완전히 뭐 그리고 이제 무슨 인심 쓰는 거 마냥 이런 거 가세요 하고서 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여기서 몇잔 먹지 저기서 몇잔 먹지 하면 뭐 완전히 뭐 호주한테 가서 집에 들어가는 건데 수면은 안 되는데 사실은 건강 조심도 있어야 되니 그냥 하고 가시죠 그러면서 준다고 그럼 몇잔씩 받아먹는 거 완전히 뭐 힘들죠 그 사람들. 돈은 그런데도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썼어요. 술 드시는 분들은 술값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죠. 네. 술값 많이 나가고 뭐 거래처 분들 영업하셔야 되면은 뭐 그 음식값도 많이 나가고 그랬겠죠. 근데 남편분은 뭐 어디서 제일 많이 쓰세요? 남편은 쇼핑을 좋아해요. 쇼핑? 네. 쇼핑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나는 결산용품에 관한 그러시겠다. 뭐 하나 이렇게 오면은 좀 혹세서 사고싶고. 이민기가 있는 무슨 뭐 썸뭐 쿨 하시라고 그런데
그걸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요 또. 근데 이게 너무 조정이 될 거라 쫄쫄이 이렇게 슬렁하게 되는 거야. 그래요? 나하고 같이 사는 얘기는 야 그거 오래 있는다 맨날 이제 지금 보기 싫다 이거지. 야 너 그거 그냥 오래 있는다. 작년에 산 건데 뭐 오래 입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자꾸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장비 같은 거 등산 장비 이런 거 네.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취미생활이 이렇게 변할 때마다 그걸 다 사거든요. 뭐 어항을, 그러니까 물고기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막 한때 집에 어항이 7개였어요. 7개에다가 막 진짜 그 관련된 것들 막 사서 진짜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그리고 또 낚시다. 오늘 낚시가 다 사고 막. 그러니까 그 자기가 취미생활 하는 것들을 막 사서 모아놓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막 짜잘한 거 막 쇼핑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좀 과속이죠. 너무 과하다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등산을 짜잘한 걸 별로 사고 싶지 않거든요. 등산은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수족관 있잖아요. 그 방 전체에다 이렇게 펴놓으니까 그 방을 다 어떻게 특별히 꾸며놓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빛나는 왜냐면 막 철제 막 이렇게 다 짜갖고 막 키우고 싶은 물고기 마다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그때 어떤 집에 갔더니요 사방에 이렇게 수족관이에요. 너무 이뻐요. 근데 그거 되게 힘들어요. 물 갈아주기 관리를 자기가 하면 되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온 집안이 막 자기도 그거를 자기가 하고 그러면 손이 불려요. 병도 걸리고 물고기들이 병도 걸리고 그리고 물고기 변 그거 치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떠내고. 모래랑 섞여가지고 모래 속에 있는 거를 빼내야 되거든요. 그걸 잘 갈아줘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모래 속에 있는 걸 포문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기계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7개면 그거 일인데 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씩 다 처분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말하자면 한두 건 그죠 뭐. 저희 계속 한 20년 동안 거의 키웠죠. 그랬어요. 나가면 하나에. 좀 큰 거는 하나에 이제 그 물고기를 키우고 조그만 거에는 10개. 그 조그만 거는 위에다 올려놓고 큰 거는 수족관 바닥에다 2개. 오래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는 그걸 이제 남편이 치우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좀 글 쓸 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써놓고 솔직히 자려고 누웠는데 여기 뭐 중간부터 좀 다 떼어내고 좀 간략하게 어떤 상황을 좀 한두 줄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그 운신의 여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렇게 글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설명해갖고 막 그걸 막 이렇게 하고 정작 뭐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 두 분의 글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변 배경에 대한 묘사가 적고 본인의 감정을 설명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는 거죠. 보통 내가 이렇게 내 심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읽는 사람들에게는 잘 전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거든요. 사실은 그 어떤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인간의 뇌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줘야지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뇌가.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사건이 크게 안 보여요.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얘기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계속 귀를 기울이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말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배경을 먼저 묘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춘우님의 글에 두 번째 단락, 연탄 공장이 있어 칙칙한 분위기를 풀풀 풍기던 신촌 변두리에서 라는 문장이요. 그 친구와 하숙을 하고 있을 때 라는 그 문장을 봤을 때 칙칙한 분위기를 풀풀 풍기다, 이게 그 글쓴이의 어떤 그 판단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거를 본인이 얘기해 주기보다는 연탄 공장이 있는 신촌 변두리, 그리고 또 하나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슨 뭐 슬레이브 지붕이라고 하나요? 뭐 슬레이브 지붕과 뭐 가게 앞에는 깨진 연탄재가 세워져 있는 그 골목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죠. 그거는. 그러면 그걸 보고 누구나 분위기가 좀 어두웠겠구나, 그때는 그 시절에는 그랬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배경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칙칙한 분위기를 풀풀 풍기다 그러면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였을지 예측이 안 돼요. 이건 뭐 칙칙한 분위기가 풀풀 풍기다 보면 정말 갑자기 딱 연상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칙칙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칙칙한 분위기가 그렇죠. 뭐지? 뭐 이런 그렇죠. 거. 아니면 여기다 연도를 붙여주시던지 1970년대 초라든가, 그러면은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또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70년대 그 칙칙한 분위기를 말하나 보다 라고 또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 연탄 공장이 많았어요. 네. 마산동에도 있었고 어디도 있었고 어디도 있었고, 그래서 연탄 공장에 있는 데가 엄청 많았어요. 연탄 공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그래서 또 그거를 우리는 그냥 뭐 그런 연탄 공장 많은 데서 있었으니까 그것도 몰라도 공감할 줄 알고 그렇게 했죠. 길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좀 검은 계통의 그런 분위기가 하숙집까지 쭉 이어지는. 검문이요?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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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러니까 됐는지 몰라. 그 당시 빨래는 됐는지 모르는지. 연탄공장 옆에 주택가들은 빨래 걸어놓으면 빨래도 까매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예요. 나는 빨래를 안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휘기님도 아까 신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현이 과하다. 이게 배경적인 어떤 사물을 묘사를 안 해주고 그 어떤 사건에 내 감정만 몰입해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글 읽는 사람은 되게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지? 감정을 같이 써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셔서 아실 거예요. 좋은 글들은 그 작가가 자기 개인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배경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정서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배경 먼저 설명을 하자라고 머릿속으로 먼저 이렇게 자기가 구상을 하고 글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동사가 바뀔 거예요.
동사가 바뀌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글을 좀 다르게 써보고 싶은데 이 표현이 안 된다. 이게 시점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내가 자꾸 나 위주로 내 걸 드러내려다 보니까 이 동사 부분이 계속 같은 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설명을 하자는 식으로, 묘사를 해보자는 식으로 바꿔서 글을 쓰기를 접근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서술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주어도 나나 그가 아닌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용도는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돈은 이로 시작할 수도 있고, 우리 사이의 불씨는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것이 주어가 되었을 때 가지는 그게 던져주는 거거든요. 있는 사람한테도 주어가 뭐냐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그 주어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객관화가 되는 거죠. 이준님 그래도 첫 문장도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도 그 황당한 사건이라는 거를 접지를 못 하시는 거죠. 이 앞부분 다 지우고 사건이 일어난 것은 다 빼고 친구들 7명이 이렇게 시작하면 훨씬 매끄럽죠. 이미 본인은 황당한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글 분위기 자체가 황당한 사건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건데, 글을 읽는 사람은 그렇게 황당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황당하지가 않아요. 두 분 다 여전히 나를 위한 글을 쓰기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 읽는 사람을 위한 글쓰기로 시선이 바뀌면 내 글이 훨씬 더 실력이 늘어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배경 먼저 묘사를 하는 글을 써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뭐 제가 뭐 근데 지난 제 수업 들었을 때 그때 다 훈련하신 거예요. 3인칭 글쓰기. 근데 그걸 잘 이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기존에 써왔던 글의 그 스타일대로만 계속 하게 되지. 그걸 이렇게 딱 다시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거대로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하면 어떤 글이 나올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춘호님은 어떠세요? 그 읽는 사람들은 글쓰기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글 쓰는 것이 누가 읽을 수 있다 생각되는데, 사실은 뭐 우리 셋이 있더라도 읽기는 글이니까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나밖에 안 읽는 글이다 해서 그렇게 쓰면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내 글은 일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에세이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 시선을 의식하고 쓰셔야죠. 그러다 보면 문장이 잡혀요. 문장을 조금 더 잘 쓰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혜기님 표정이 뭐죠? 무슨 표정이죠? 아니 제 글을 읽고 보면서 지금 이게 제 글이거든요. 이게 표현이 이러고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관점만 이렇게 조금 잡고 다시 잡고 한번 네. 쓰기 연습을 다시 해보면은 두 분 다 또 어떤 글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이번 주 강의 내용은 경제 파트로 넘어갔어요.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조금 더 경제적인 측면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도 사실은 경제학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저희 글쓰기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시작해 보려고요. 경제학 원리 간 크게 30살 이전에는 체력으로 종잣돈을 마련하고 30살 이후에는 머리로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을 버는 기술, 기교는 판단력, 유능한 인재 양상, 운영, 인맥관리, 시대 흐름을 이루는 안목, 손익계산, 재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비가 필요하다. 리스크가 존재한다 해도 자신이 심리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위험지대에 있다. 고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기회를 만들고 기반을 닦는 것,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모험을 즐긴다는 것은 모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규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데서 시작된다. 현실에서 끊임없이 단련해야 할 능력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저희한테는 좀 어렵거든요. 우선 앞에부터 30살 이전에는 체력으로 종잣돈을 마련하고 체력 이후에는 머리로 돈을 벌어야 한다 했어요. 저희는 여전히 체력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요? 머리로 돈 번다는 게 이게 솔직히 종잣돈 사실은 돈이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종잣돈이 있어야지 뭔가 시도를 할 것이며 그 돈이 돈을 불리는 어떤 그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네. 또 30살 이전에는 체력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또 지금 현실에 네. 비추어 봐서는 30살 이전에 일반 우리 네. 20대 친구들이 네.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저는 이 글 읽으면서 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20대를 갓 지나온 친구들이 당면한 거는 20대나 30대 네. 초반. 과연 20대를 이렇게 네. 돈을 모으는데 네. 집중해서 살 것이냐, 네. 아니면 그 20대를 뭐 꿈이나 커리어를 쌓는데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것보다 나의 그 커리어를 쌓는 거나 나의 뭐 스펙을 쌓는 거나 네. 이런 쪽에 더 투자를 할 것인가. 네. 여기에 되게 많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30대에 지금 20대보다 훨씬 더 많은 페이를 받고 일을 네. 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20대에 원하는 거, 네. 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하고 네. 말 것인지 네. 뭐 이런 그 기로가 참 많이 당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말고 대안들이 많이 케이스별로 있어서 수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고를 간 크게는 네. 위기 대신 기회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네. 위기 대신 기회가 참 보기도 어렵고 네. 시작하기도 어렵죠. 네. 근데 간 크게 그게 주식 같은데 하면은 네. 뭐 한 바구니에다가 계란을 5치 마라, 네. 금산에서 담아라 이렇게. 네. 여기는 또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번다 결국은. 네. 조금 남길 수 있어도 돈을 못 번다. 그럴 상충된 얘기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몰빵해라. 네. 그래야지 위험하긴 하지만은 네. 돈을 많이 벌린다. 네. 위험한데 돈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있어보면은 주식회사 돈 버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아니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생각나는 건데 그 비트코인 같은 거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기회다 생각하고 몰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물론 초창기 한 사람들도 돈을 벌어서 빠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 크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올인해라 이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같은 경우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은 케이스가 되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엔 좀 네. 무리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그러니까요. 돈 버는 기술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네. 주식회사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주위에도 증권회사 무슨 임원 출신들이 많아요. 네. 내가 내가 정부 직원을 할 테니까 주식을 하고 우리 같이 해보자. 네. 백전백패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 증권회사 임원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한테 받는 소스를 가지고 이건 틀림없다. 그런 이유도 뭐뭐기 때문에 거기 정상적으로 다 세밀하게 해가지고 틀림없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한테 좀 고맙다고 인사나 해라. 그럴 정도인데도 안 되거든요. 신기하네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잘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개발하기가 힘들고 나는 주식하는 사람들에서 빨리 털고서 반면에 이제 저도 동창 남자애는 물론 건물이 있고 세를 받고 이제 뭐 그런 위험이 없는 상태이지만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을 해온 친구예요. 그래서 주식 정보가 굉장히, 그리고 어떤 때 치고 빠져야 되는지 알고, 저희가 모임을 할 때 어떤 주식을 사서 얼마만큼 이득을 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인데, 컴퓨터 이렇게 막 여러 개 놓고 하루 종일 주식을 보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전문가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분석하는 거랑 어떤 기업 것이 좋다, 어떤 거 빨리 치고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 친구가 정보를 좀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정보를 들어도 소용이 없지만 이 친구한테는 그게 되게 고급 정보인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그 개인들끼리 나누는 것도 있고, 뭐 작전 세력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상한 방법 흘러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딴 얘기만 해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딴 얘기나 이런 얘기를 공정하게 섞어서 얘기를 하면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될 텐데, 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땡 거는 숨기고 딴 것만 얘기하고 딱 그러셔서 대단한데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잘 들어요.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땡 얘기도 하면 한번 들어갈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90% 이상이 딴 얘기만 합니다. 땡 얘기는 자기 실수다는 나는 그런 거 없었어. 실수는 나는 100%야. 이래서 100%가 어딨어요. 아니에요. 그 친구는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언제 팔라고 그런 조언도 해주고, 뭐 일단 주식에서 가장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했던 사람이 대구대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학생인 시절에 군인 가기 전에 100억대 이상을 벌었어요. 그래서 1억 이상을 이제 기부한 사람들을 어느 소사이어티인가 거기 이제 회원이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 탄로가 났어요. 거짓말을 했다고. 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신적인 존재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400억대라고 그랬어요. 그 군대 가기 전에 100억을 만들어가지고 100만 원을 시작했다면서요. 그래서 100억을 만들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그거를 거의 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해가지고 400억을 읽었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됐어요. 그게 허구 썼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한데 몰라. 또 그 사람 얘기는 없었으니까. 한국적인 그 언론은 양 당사자를 균형 있게 다루지 않고 한쪽으로 일반적으로 다루는 단점이 있고, 또 그때만 왁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다뤄주지 않는
그냥 이슈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우리 글쓰기와 맥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는 칼럼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니고 여기서 또 써도 돼요? 네, 맞아요. 이 내용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지금 현재 상황과 좀 맥이 맞는 곳이 좀 없을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참고 자료를 드렸는데 읽어보셨나요? 네. 아, 두 분 다 읽어보셨어요? 네. 그럼 다시 또 읽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읽는 건 생략하고 제가 뽑아낸 주제는 일본은 줄어도 취업은 증가하고 있다. 청년 실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한국 청년들은 지금 30대 이전에 체력으로 종잣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럼을 먼저 뽑아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이거 읽고 나서? 한국의 청년 실업 역시 시간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딱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해결될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해결될 문제라고 이렇게 이 타이틀처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은 일단 무슨 그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90년대, 80년대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 급여 차이. 네. 그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급여 차이가 거의 안 났대요. 네네. 거의 맞아요. 그 동일한 수준이어서 중소기업에도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했고 그 대기업과 별반 차이 없이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50%, 60%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막 고생하면서 그렇게 박봉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거대 자본이 거대 기업이 다 장악을 하고 어떤 진짜 동네 슈퍼도 살아남지 못할 만큼 체인화되고 이런 그러니까 돈 있는 기업이 점차 정량화하게 됨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무너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가면서부터 많은 그런 취업난이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기업 문화라고 하잖아요. 종업원들은 언제라도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처럼 여기는 문화,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은 제가 지난번 뉴스를 봤을 때 그냥 회사에다 얘기하고 투잡을 해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일을 해도 괜찮을 정도, 편의점 알바를 해도 괜찮을 정도 이런 문화가 이미 형성이 돼 있었고 그 직업의 그 어떤 그 높낮이, 금액의 높낮이 이런 걸 그렇게 많이 따지는 않는 문화가 좀 자리 잡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그거는 그냥 어떤 한 일자리만 가지고도 시간당 페이가 높아서 충분히 영위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그 문제로는 저희 나라의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중소기업들 그래서 다 지금 문 닫게 생겼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건비에 그 정도 들일 수가 없다. 그 부분도 다 있잖아요. 편의점 같은 경우도 이제 알바 못 쓰고 주인이 18시간 일한다 그러나? 그래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하고 근데 또 있거든요. 그것도 솔직히 저희 보면은 통계 자료를 보면은 직원을 부리는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직원 없이 혼자서 일하는 개인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70~80%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직원을 그렇게 부리고 일을 하는 그런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뭔가 그 상황을 보면은 딱 그렇게 인건비 때문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수녀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하시면 돼요. 이 글을 읽으면서 네. 가장 놀랐다는 것은 일본이 해외 자산이 네. 중국과 독일 해외 투자하는 것을 거의 버금가요. 네네. 두 나라 합친 것을. 네네. 나는 독일이 일본보다 더 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중국도 엄청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둘이 합친 거하고 일본하고 거의 오공공하다면 일본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놀랐고요. 네. 이 글 댓글을 보니까요. 네네. 일본 사실을, 일본의 실정을 너무 다 모르고서 쓴 글이다 하는 댓글을 단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랑 안 맞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네. 일본 사람들의 그 실업률이라는 것은 일본은 40%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장도 좋다. 취직만 되면 좋다. 네. 자유롭게 공장을 간다는 거예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대졸자들이 네. 대학 나와서 공장에 가는데 차라리 백수하고 만나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국민 인식도 네. 청년 일자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네네. 또 이거 지금은 정권에 따라서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정권은 그렇게 친기업 그런 정책은 아니죠. 네네. 지금 옛날보다. 네. 그 기업의 갑질 문화 같은 거는 근절시켜야 되지만은 네. 그거가 너무 오래 피곤할 정도로 지속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 반기업 정서가 흐르게 해서도 또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척결이 돼야 되지만, 그 갑질 같은 문화는 척결이 돼야 되지만, 그것이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서도 또 안 되고, 국민 절차에 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정책하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 우리나라 일본 같은 데 불황이라고 20년 동안 무슨 네. 그렇게 불황을 겪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잃어버린 세월이다. 네.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그런 거를 겪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근데 일본이 그전에는 영업이익률이 1.9%였대요. 그럼 이건 거의 영업해가지고 이익을 안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잊어버린 세월이라고 하면서도 괜히 5%대를 유지하면서 영업이익률 5%대가 늘리면서, 네. 그거는 물론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성장한 세월이 여기까지 보면 결국에는 일본은 지금 자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지금 추노님 말씀 듣고 그 반기업 정서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는 말에 찬성을 하면서도 사실 너무 반기업 정서가 너무 늦게 생성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오랜 세월 동안 전경유착이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래전부터 그 둘이 붙어서